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용. 제가 이제 강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에 2024년 6월 27일 날 송고. 올해 6월 달에 송고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 사이에 아까 제가 표시했죠.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고 1개월인데 이 시점입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 한 조건 변경 통지를 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여부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볼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제10조 사항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상가의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그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상가의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상가 임대차법의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뭐뭇을 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간다. 원칙은 뭐였죠? 민법상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보면 임대차 종료시를 기준하잖아요. 원칙에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 종료 시점을 보나요?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법처럼 임차인 같이 비슷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은 갱신된 걸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그 파트가 이제 왜냐면 의미 있는 판결이거든요. 기존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선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는다. 항상 상가와 관련돼서는 건물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환산보증금 초과되지 않는 경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무조건 상가 건물의 시험 문제는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과 사이에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아니했고 임차인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게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조항이다. 묵시적 갱신의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전제가 중요한 겁니다. 상가 임차인이 기가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에 통지하더라도 이 임대차가는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틀린 증언이다. 이해 차원에서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이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참고 삼아 기억을 해주십시오.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딱 나누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임차인이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에 생긴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를 했다면 갱신의 효과 발생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갱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종료되었다. 즉 계약 기간이 만료일이에요. 1개월이에요. 임대인은 아무런 조치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 이 시점에 갱신거절을 통지했어요. 그 경우에 갱신거절 통지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계약은 계속 가는 거고요. 대법원 판례처럼 갱신거절 통지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선례이기 때문에. 자, 묵시의 갱신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자, 무슨 얘기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구는 횟수 제한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법에는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지만 상가는요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뭘 묻냐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어요. 그 경우에도 10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됐어요. 계약갱신 요구권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었습니다. 즉 종전의 계약이 10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게가 묵시의 갱신은 10년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나옵니다. 상가 임대차법상 법정 갱신의 경우, 법정 갱신이 뭐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같은 표현입니다. 법이 정한 갱신, 묵시적 갱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틀립니다. 이게 어떤 표현에 맞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서 왔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니죠. 상가건물 임대차법이죠. 죄송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10년이 이 계약갱신 10년이죠. 그래서 뭐다? 권리금 해수기회 기억나십니까? 기존에는 몇 년이었다? 5년이었어요. 그런 판례였죠. 계약갱신 요건에서 5년을 채운 경우라면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권리금 해수기회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권리금 해수기회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다 해서 그 10년이나 5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해수기한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그 얘기는 뭐죠?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뭘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 기사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날부터 아니면 방해한 날부터 종료할 날부터 3년.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언제다?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이 뭐다? 임차인이 현저하게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금 해수기에 관한 보장, 즉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즉 임대료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거절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예외라는 것은. 그러니까 권리금 해수기의 보부장이 어떤 구조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대해서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가 없어요. 그럼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거절 자체하게 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실하고 보호할 만한 임차인만 보호해주는 거지 그 조항 자체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준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의미와 상가 건물 여부 판단 기준. 자, 요 내용은 그렇게 시험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났어요. 상가 건물 여부 판단 기준은 맨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알아두면 좋고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뭐예요? 영리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른다. 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영리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영리 목적으로 영업용 사용하는 임대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단순히 공부상 표시가 아닌 즉 등기부의 이 건물의 등기부의 그 용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과 용도죠.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건물의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를 어떤 용도로 하는지 이게 영업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영업용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그 실질을 판단해야 하고 자 이게 중요하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어 사단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상행이에요. 영리는 상행이에요. 즉 법률행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영리 목적은 우리 현실에서 거래하는 그 상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행위니까 의사표시가 개입되는 거고 상행위는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할 수 없다. 단순히 이런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말하면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단순히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이게 포인트예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게 되면 공장도 거래가 이루어져요.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단순히 등기부상 공부란 얘기는 그 등기부예요. 아니면 건축부 대장의 표시를 말하는데 그것만 갖고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 상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인지. 단순한 사실은 보관, 제조, 가공이에요. 네, 좀 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뭐다? 앞에는 단순히 사실행위만 있는 거고 여기는요. 사실행위 더하기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상행위 영리 목적의 영업용하는 상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 차원에서 볼게요.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물건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한쪽 구석에서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있어서 뭐가 난다? 주문도 받고 주문을 받기에는 상행하기 뭘 발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영리 목적이 이게 주문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이런 게 상행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는 단순하게 하면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게 사실행위죠. 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상행위, 즉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잖아요. 전화 받아서 주문도 하고 이 공장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도 구입하고 세금 계산도 발해주고 쉽게 해서 영리행위랑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행위가 되면 이 공장도 뭐가 된다? 상가가 해당되고 즉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는 상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이렇게 함께 이루는 게 많겠죠. 근데 또 비교되면 인천항에 가게 되면 인천항에 가다 보면 가다가 창고들이 많아요. 창고들이. 인천항에 가다 보면 대부분 여기는 물건을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배로 실었다가 보내주고 배로 가져온 것을 옮겨놓기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 물건 받고 가자는 대부분 본사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물건만 보관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자, 이로써 상가 건물 임대차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